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인텔의 모빌아이와 GM의 크루즈나 웨이모와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조금 보려고 노력 중인데, 요즘은 모빌아이의 솔루션에 대해서도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고 있는데 꽤 재밌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3의 수출 소식과 GM 크루즈의 파격적인 행보, 그리고 스타링크 관련들 얘기와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월가의 컨센서스를 차분히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죠.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3에 대한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인도를 받으시려는 분의 서류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있어서 모델 3 차이나라고 붙인 그런 서류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렇게 유럽 쪽으로 들어오는 물량에서 모델 3가 차이나라고 적힌 것을 봐서 중국제 생산 모델 3가 유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얼추 맞아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 모델이 수출된 바가 없었으나 만약에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이점이 분명히 있죠. 특히 아무래도 이 보호 랩이 쓰인 모델 3를 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기차를 통해서 유럽까지 수송하려는 듯 보인다고 말하셨습니다. 기차는 이제 20일, 배는 30일 정도가 걸린다고 전해지며 선박용 수출 모델에는 원래 이런 보호 랩을 안 씌웠다고 하네요. 기가 상하이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15초짜리 영상을 함께 보시죠. 그리고 이전에 9월 13일 뉴스에서 제가 여러가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블룸버그발 뉴스로서 관계자 소식을 통해 들은 결과 상하이에서 만든 자동차를 유럽의 다른 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4분기부터 양산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 이제 4분기부터 움직이는 적당한 설명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신뢰도 있게 살펴본다면 테슬라 쪽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까지 대상 지역으로 두고 이 시장으로의 배송을 이르면은 올해 말이나 2021년 초에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호주에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던 사람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모델 Y의 물량 중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제품의 것이 기가 상하이에서 딜리버리 될 것이라는 소식들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조금 더 더할 수 있겠죠. 이전에 알려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중국제 모델 자동차가 LFP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원가 측면에서 테슬라가 갖는 이점이 많아지는 점이 있고, 그리고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이나 북미에서의 수요에 민감하게 메인 시장을 반응할 수 있을 거라는 점, 그리고 북미의 공장이나 상하이의 공장, 이렇게 봤을 때 상하이 공장 쪽이 아무래도 품질이 더 좋다는 얘기가 많으므로 시장 개척에 따른 반품이나 품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품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더해드리자면, 최근에 인도받은 지 이제 7일 이내로 단순하게 빠르게 환불 교환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조용히 테슬라가 없앴다는 소식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GM 크루즈가 꽤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듯 합니다. 지금의 지오펜싱 데이터, HD맵, 고정밀 데이터가 얼마나 쌓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역량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웨이모의 데이터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을 받았습니다. 백업 드라이버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5대가 일단 허가되었습니다. 크루즈의 CEO는 우리가 허가받은 최초의 회사는 아니지만 미국 주요 도시에서 사용하는 최초의 회사가 된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작게 시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닌 도심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일단 놀라웠고 파격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샌프란시스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밤낮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오펜싱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CEO가 인터뷰한 영상들 중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서 가져왔는데, 보편적인 솔루션이 되는 것에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오펜싱 된 데이터, 그 지역에만 한정된 자율주행만 가능할 뿐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CEO가 조금 약간 돌려가듯이 피해가는, 그런 정해진 답변으로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서 약간은 제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단 실망스러운 인터뷰였습니다. 1분 정도의 클립인데요. 짧게 함께 보시죠. Now, Elon Musk has suggested that autonomous startups like Cruise, like Waymo, that
your cars are better suited to small, specialized situations, geo-fenced locations, and not for traveling widely. What is your response to that? Well, our focus at Cruise is really to solve the problem of transportation where it's where it's most acute and where the real transportation crisis is, and that's in our cities. And that's why we've chosen to develop our technology to work in a very, very complex environment, like San Francisco, so that we can really solve the problems of transportation where they're most serious. So, will we see you test the commercial service outside of California? For sure. I mean, our goal is to deploy this technology ultimately at very, very large scale and solve the problems of transportation, not just in San Francisco, not just in California, but frankly, ultimately across the world. Everywhere you look, transportation today is too dangerous, too dirty, too time-consuming, and too expensive. And we believe self-driving technology can make a huge positive impact on all of those and just, give all of us time back, make travel safer and more accessible for everybody. 그리고 이어서 전해드리자면 스타링크는 지난 5월에 캐나다 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인터넷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리고 최근 10월 15일 날 캐나다의 통신위원회가 스타링크의 위성 광대역 인터넷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교외나 시골 지역에서는 케이블 인터넷보다 확실히 좋은 위성 인터넷 선택지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 그런데 잠깐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개념들을 조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빛을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 케이블은 유리 섬유를 여러 가닥을 묶어서 통신용으로 쓸 수 있도록 외피를 입힌 것이고, 기존의 인터넷망은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케이블로 각각 연결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곳곳으로 연결된 케이블이 우리 집에 있는 라우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라우터에서는 0과 1로 나눠서 전환하게 되죠. 미국에서 중국까지 뭔가를 전송해야 한다면 이 모든 루트를 다 타고 가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 대륙마다 혹은 허브가 되는 국가들마다 각각의 사업자들이 메인 서버를 두고 여러 곳에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사용해서 옮기더라도 이런 사막이나 이런 아주 오지들, 그런 데들은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케이블 관리나 작업에 있어서 가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이런 곳에 설치해야 한다면 여기까지 끌고 와야 하므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좋은 것이 위성 인터넷이지만, 이전에는 워낙에 위성이 높이 있었으나 이제는 저궤도로 쏘아 올리기 때문에 지연 속도도 그만큼 줄어들죠. 스타링크는 위성에 있는 데이터로 통신하게 됩니다. 위성끼리는 빠르게 빛으로 통신하게 되므로 위성에서는 빛의 속도가 지구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시골이나 오지 혹은 몇 분의 몇 초 단위로 더 빠르게 매수하고 더 빠르게 매도할수록 돈을 버는 금융통신망 업계에서는 꽤 쓸만한 솔루션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런던과 뉴욕 거래소가 있다면 이곳에 원래 초 단위로 수백만 달러가 거래를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투자사는 단타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밀리세컨드 단위로 가격 변동성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2015년에 하이버니아 익스프레스라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을 해가지고 런던에서 캐나다 쪽까지 연결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해저 광 케이블을 차솔로 지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ACE 광 케이블보다 6ms 정도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것에 한해서 약 3억 달러 정도를 당시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6ms를 줄여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3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런던에서 뉴욕까지의 평균 지연 시간은 약 75ms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단 경로로 레이저를 쏘게 된다 그랬을 때는 대략 55ms에서 60ms 정도를 기록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죠. 물론 스타링크는 특정 분야에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심 인터넷을 모두 다 스타링크가 대체하게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터넷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이제 12,000개를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다 쏘아 올리더라도 100mbps 수준으로 48만 5천 개의 기기에 동시에 데이터 스트림 정도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도심에서는 한정된 지역, 이 지역 안에서 하나의 위성이 있고 여기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 처리량을 요구하므로 느린 인터넷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역폭은 정해 있고 너무나 많은 처리량을 요구하는 만큼 기존의 인터넷을 위협하는 솔루션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밀도의 도시에는 기존의 광섬유 광대역이 훨씬 더 알맞은 솔루션이라는 것이죠. 3분기 실적이 10월 21일 날 발표가 되죠. 이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한번 모아본 시간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마크 딜레이니에 따르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했으며, 그리고 목표 주가는 $400에서
4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련 데이터와 자동차의 임원들 기조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 전체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한마디로 그쪽에 시장 점유율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3분기의 실적이 잘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시장이 전체로 잘 가니까 여기 안에 있는 기업들도 잘 됐을 거란 것이죠. 이를 반영을 해서 미국 전체의 자동차 판매 전망치를 약 6.7% 올렸고 2021년 자료에서는 약 3.3%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댄 레비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40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현재의 주가보단 낮죠. 그런데 이제 세부 내용을 보자면 크레딧 스위스는 매출 총이익률의 상승에 힘입어 테슬라의 BGAAP 주당 순이익이 0.73달러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바라봤는데 컨센서스는 0.54달러임을 감안을 할 때 컨센서스보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회했을 시에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강세론자 쪽의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인데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 비중을 유지했으나 사실상 비중 축소와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겠지만 목표 주가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해당 애널은 3분기의 차량 인도 대수가 모건 스탠리의 추정치를 상회했고 그런 성공적으로 5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잘 했으나 해당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전기차 인도 대수를 49만 대 정도로 설정을 했고 2021년 전망치는 69만 8천 대 수준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쪽도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분의 매출액까지 반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애널의 의견인 웨트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중립으로 유지를 했으며 컨센서스를 상회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목표 주가는 475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수익성 개선과 그리고 4분기 들어서의 매출 증가세를 가늠할 그러한 이제 3분기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웨트부시의 예상 하에서는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생산 효율의 개선과 중국 내 기가 상하이의 사업 운영적 성공에 대해서 발표할 것임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한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크인베스트의 차세대 인터넷 ETF, ARKW ETF의 비중 조정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인터넷 혁신에 대한 이것인데 이건 이제 상위 10개만 된 것이므로 이 밑에도 계속 있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테슬라 포지션을 0.4%포인트 약 26,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 포지션을 테슬라만 줄인 것은 아니고 세일즈포스나 로쿠나, 스퀘어, 자일링스, 랜딩클럽도 일부 포지션을 축소했으며 매수로 포지션을 늘린 쪽에서는 CDN 기업인 패스틀리와 팔란티어 그리고 줌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월가의 컨센서스와 아크인베스트의 ARKW ETF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올바르셨습니다.